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 흐름 분석하고요. 필승 투자 전략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PB팀장이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을 짜보고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중국 분배 개혁안 발표에 대한 내용과 현대차 4분기 실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수익률 업 ETF 따라잡기에서는 ETF 상품의 선별 방법과 지수 연동형 ETF 투자 방법, 그리고 ETF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 상승하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애플의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 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3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가 우리 증시에 어떤 향방을 갈라놓을지 좀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락으로 장을 출발한 코스피 지수, 현재는 0.24% 하락하면서 191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기관이 장 초반 매도세에서 현재는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개인가 기관이 현재 동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3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닷새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520선을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것도 잠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확대하면서 지수는 하락 반전에 현재 0.54% 하락하면서 51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전보다는 매도 물량을 조금 줄였고요. 기관이 현재는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개인이 7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이 1,100원 선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공기업체에서 결제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는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하락폭을 조금 더 늘린 모습입니다. 3원 10전 내리면서 1,100원 선이 깨진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30만 원 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을 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0.66%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29% 이상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삼성생명이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주당 1,4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23% 이상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요새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가 1% 이상의 하락 흐름, 다음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시총상위 5위, SM은 0.84%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CJ ENM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CJ는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800원씩 빠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웅진그룹주 주가가 동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의 매각 소식이 이어지면서 악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웅진코웨이가 9% 이상의 급등세, 웅진에너지 역시 4%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우성사료가 12.87% 현재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노르페인트와 MPK 역시 6% 이상의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HN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게임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약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3%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9,0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전일 실적 발표를 했던 녹십자 주가가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기록을 했던 것으로 오늘도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5%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10,000원씩 빠진 모습입니다. 전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역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6,5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크루셀텍이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소송 결정 소식이 반등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며 8,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프랑스은행 세 곳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유로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22 유럽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스페인이 구제금을 신청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독일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저께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독일 하원 가서 읍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제 S&P가 프랑스 신용 은행들의 중요한 은행들의 신용 등을 하향시켰다는 것은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일단 프랑스로 하여금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결국 올랑드 대통령을 건드려서 메르켈을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마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국가 신용 등급과 상관없고 은행의 신용 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같은 경우 프랑스는 한 0.9%까지 상승했었는데 S&P에서 세계 은행의 신용등을 하향시키면서 일단 프랑스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오히려 신용평가사에서 프랑스의 은행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국가들이 빠르긴 시간 안에 국채 매입을 아마 가시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국제신용평가사인 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자, 이제 2013년 후반까지는 현재 트리플 A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프닝이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걸까요? 어저께 미국은 장 초반에는 영국의 GDP 성장률이 증가했다는 뉴스,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3,000건이 감소했고, 또 P&G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주가를 강세로 이끄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피치에서 루머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보고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렇게 나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3대 평가사가 이제 무디스와 S&P, 그다음에 피치가 있는데, S&P는 작년에 재정 절벽을 이유로 트리플 A로 내렸고, 무디스와 피치는 더블 A로 내렸고, 무디스와 피치는 지금 트리플 A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항상 3대 신용평가사는 어떤 나라든 신용등급이 거의 같아지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내린다 해서 신용등급이 새로운 어떤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투심을 자극했을 정도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고, 또 어저께 피치에서도 반박해서 2013년까지는 유지하겠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시장이 너무나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악재의 출현에서 시장이 출렁였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좋은 소식들이 참 드물군요.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도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수급 상황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투신이 또
간만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일단 지수를 일단 많이 끌어내리지는 않을 거라 일단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어저께 종가에 좀 많이 올라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사실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차 실적도 나오고 했고요. 뭐 그다지 나쁜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뭐 예상과 거의 부합되는 실적이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5원 넘게 내려가고 지금 3원이 넘게 내려가면서 벌써 1,095원인데요. 이게 이따 투자 전략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일단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거 자세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개인이 350억 사고 있고요. 개인이 며칠째 계속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가에는 계속 개인이 좀 던지긴 하지만 장중에는 사고 있는 모습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373억, 개인 물량을 외국인이 전부 다 이렇게 대치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29억 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투신이 1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어제도 1,000억 넘게 샀는데 오늘은 연기금 41억 팔고 있습니다. 뭐 종가상으로 어떻게 될지는 연기금은 항상 종가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프로그램 물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차익 비차익 합치면 어쨌든 약간 매도 물량이 좀 셉니다. 국가 물량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쪽에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산으로는 일단 매도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수급을 살펴볼게요. 일단 개인이 72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59억 팔고 있고 외국인이 9억. 어제 코스닥이 오후 들어서 더 낙폭이 커졌던 건 외국인 매물이 많이 나와서고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시장도 하락을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데 지수를 붙들고 계속 고가에서 메이저들이 팔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코스피는 추가 하락이 사실 더 나올 수 있는 분명히 구간이긴 하지만 코스닥을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은 분명하니까 일단은 코스닥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코스피보다 더 관망세로 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봐도 사실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체별 속내도 복잡다단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체별 속내 어떻게 말씀드릴까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한율을 좀 중점적으로 속내부터 해가지고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율이 어제 1,100원이 깨졌습니다. 뭐 작년 9월 9일 이후에 거의 13개월 만에 깨진 건데요. 지금 한율이 1,100원, 양매도는 계속될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 옵션 시장에서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 계속 외국인이 웹도덕 현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수는 박스권에 가다 놓고 현물을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의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700억 정도 팔던 거를 매수로 거의 전환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종가에 다시 걷어들이는 모습. 뭐 최근에 패턴은 사실 그랬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370억 팔고 있죠. 한율이 1,100원이 깨져서 예를 들어서 더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들은 달러를 이제 원화로 이제 한전했다가 다시 달러로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차익 욕구라는 거는 결국 이 라인이 지지가 되면은 1,100원이 만약에 지지가 됐으면은 한차익 욕구로 더 매도가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어려운데 한차익이라도 먹고 나가면 일단은 외국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한율이 지금 1,100원에서 또 뭐 한 1,050원 그리고 1,000원까지 빠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전망이 되는 게 외국인들한테 된다면은 분석이 굳이 급하게 팔 이유는 없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이 안 들면은 사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악화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국인은 급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매수로 들어서냐 매도로 들어서냐 그건 외국인의 마음인데 어쨌든 수급적인 방향에서 외국인은 양매도 결국 파생시장에서의 시장은 계속 흔들고 있고요.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역시 주식은 안 오르고 왜 이럴까? 보통 원화 강세가 되면은 주식들의 기업 이익이 작아지긴 하지만 항상 이게 좀 예전에 동조가 됐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린 연기금의 방향성에 베팅하고 싶지만 투신의 매도도 껄끄럽다. 오늘은 투신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고 최근 추세는 어쨌든 투신 매도, 연기금 매수 둘이 또 기관에서 대치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반대가 약간 나오지만 투신의 매수가 그렇게 세지 않은 점은 사실 이 말은 계속 맞습니다. 연기금이 1900선 초반에서 계속 사서 방어를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 다행인데 예전에 사례로 봤었을 때 전례로 봤었을 때는 연기금이 사서 지수를 방어에 성공한 적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수익률이 항상 저조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힘든 장에서 오늘 개인이 취할 만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은요, 일단 미국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루머가 돌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작년에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고요. 사실 재정저벽이 이슈로. 지금도 그거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선을 앞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 작용한 거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 실적 그리고 아마존 실적 뭐 시간에서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거의 낙폭을 줄인 모습인데요. 그 애플 실적은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거고요. 뭐 매출 기준 뭐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예상치를 애널리스트가 너무 높게 잡아놨었습니다. 뭐 그 8.75불 뭐 이렇게 해놨었는데 지금 애플에서 기업이 가장 자기 기업을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정치가 원래 예상이 7점 몇 불이었는데 8.75불 거의 1불 넘게 책정을 해놨었거든요. 애널리스트가. 그리고 실적 나와놓고 예상 하에 이렇게 때렸습니다. 뭐 때리려고 아예 작정하고 예상 실적을 높이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 주의할 게 다우지수를 많이 보시는데 다우지수는 보시지 마시고요. 다우지수 30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뭐 엑슨모빌이나 이런 거 쉐보론, 유가 정유주 이런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지고 충분히 폭락을 만들 수 있고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장이 결국에 다우지수예요. S&P 500이 상당히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지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좀 전에 뭐 10월 초에 나왔던 것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어쨌든 그리고 오늘 기아차, KB금융 지금 뭐 속속히 계속 발표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제철 뭐 여러 가지 실적 발표들 이번 주에 막 오늘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실적이 나오는데 다음 주 정도면 거의 어닝 시즌 마감이 되고요. 오늘 밤에 중요한 미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어쨌든 주택 지표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는 거는 미국 GDP가 좋아질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1개월 만에 어떻게 개선되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이면에는요. 화요일부터 미국에 시작된 국채 발행이 목요일, 오늘 금요일이죠.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 발행이 있었을 때 항상 증시가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마감이 되고 이게 발표가 되고요. 가장 또 중요한 소비 심리 지수라고 이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도 사실 미국 증시가 거의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상승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쨌든 그랬는데 좀 조정보다는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국내고 국외고 불확실성으로 상당히 시장을 발목을 잡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뭐 종가 이렇게 쫙 올렸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이 위로 다시 턴했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땡긴 거는요 연기금이 막판에 들어오고 외국인의 선물 가지고 좀 장난을 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현물이나 선물 쪽에서 보면은 올라갈 방향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도 콜옵션 미결이 엄청 늘고 있고요. 풋옵션 미결은 늘지 않고 그냥 거의 보합이거나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엔 위로 가기는 힘들고 밑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 커졌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현금 확보를 일정 부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어제 건설주들 뭐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십시오. 삼성엔지니어링이 4% 빠지고요. 뭐 GS건설 약보와 현대건설은 조금 오르긴 하는데 나머지 건설주들 대우건설 대림사는 전부 다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에 국한이 되고 있고요. 52조 신저가를 찍는 대형주들은 한번 기술적 반등 줬다가 다시 떨어지는 어제 기아차 뭐 급반등했는데 오늘 다시 3% 떨어집니다. 뭐 도루묵이죠 사실. 왜냐하면 고가에서 3% 빼면 저가에서 5% 오르는 거나 거의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리포트들이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저로의 찬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전차군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긴 하는데 왜 빠지느냐. 뉴스에 파는 겁니다.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4분기가 3분기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매도 주체도 별로 없다 보니까 어제같이 현대차 그룹이 쫙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조금만 사더라도 어제 많이 안 샀어요. 외국인은 오히려 별로 안 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누가 올렸을까요? 뭐 연기금이나 개인이 같이 사서 올린 건데 매도 세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간망으로 일단 본다는 거고요. 저희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간망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120일 이평선 코스피 일봉 차트로 1896포인트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이 지켜내고 있는 거 사실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미국 대선까지 지켜지다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좀 한 번은 깨지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게 약간 염려스러운 면은 사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이고 하신데 굳이 매매를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을 보고 그리고 오늘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업종별로 해가지고 그게 이게 턴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꼭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너무 서두르던가 오늘 꼭 뭔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으로 끝맺음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5자로 줄이기는 좀 짧죠. 예,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제 실수였고요. 실적 부진 우량주를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자고 했고요.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업종을 매매하자. 박스권 장세에서 낙폭 과대주에 접근하자. 당분간 결제 관련주의 성장은 지속될 것. 연기금 매수 종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자고 각각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관심 업종으로는요. 정유화학 건설주, IT 바이오주, 자동차 업종, 결제 관련주, IT 부품주를 말씀했습니다. 네, 오늘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가 1910포인트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뭐 1900선을 지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900선을 한번 이탈되는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재 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121선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리 때는 한 번쯤은 이탈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일단은 재차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뭐 전일 같은 경우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기아차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일단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을 좀 보게 되면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일단 시장을 금요일장이고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도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습관들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관망을 하면서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일단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IT 부품주 등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데요. 예, 지금 여전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압축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섹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 쪽 섹터들이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주의 업종들을 유심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승을 하더라도 좀 더 시장 수익률보다는 높은 그런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IT 부품 섹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은 어디에다 좀 집중을 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IM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DVD와 블루레이용 광픽업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점유율이 약 한 세계적으로 37%의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IM 같은 경우는 3분기 때부터 카메라 그 모듈을 부품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적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달과 8월 달에 약 200만 개 이상씩 매월 그 납품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현재 250만 개 정도 풀가동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4분기대로 월 캐파 증설을 통해서 300만 개에서 350만 개로 확대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자회사인 IM 헬스케어를 통해서 신사업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뭐 양이온과 음이온을 함께 발생시켜서 뭐 실내에 있는 곰팡이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공기정화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세집증후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항들의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비데라는 제품도 출시가 돼 있는데 현재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4분기 때까지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쪽에 연기금 쪽에 좀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I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분기 때 실적이 계속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 때부터 흑자로 좀 전환되면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좀 성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기업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좀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10월경에 약 6,800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박스권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당 부분 그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거친 이후에는 일단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약 강보합권역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6,2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 포지션은 약 6,200원 정도에서 6,000원 부분까지 그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 그 목표가로는 7,0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짧게 설정을 해드렸고요. 손절 라인도 마찬가지로 짧게 설정을 했는데요. 5,800원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박스 하단이 이탈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재훈 실장께서 IM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당대회 이후 분배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이 계속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조정장의 대안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지불 결제 시장에 마이크로 SD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기업이 참여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전자지갑의 등장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와 환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대차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탄탄한 경쟁력으로 환율 하락의 우려를 상쇄할 수 있을지 자동차주 전망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달이면 중국의 18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정권이 서로 교체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분배 개혁안이 당대회 이후 나온다고 하죠.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네, 18차 당대회 이후 분배 개혁안이 발표 예정입니다. 11월 8일 시작되는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5세대 지도부는 분배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개혁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고소득자 임금 제한과 이제 증세, 그리고 저소득층 최저임금 인상과 감세, 그리고 중소기업 세금 부담 경감, 그리고 지역별 업종별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대형 국영기업의 혜택 축소 등입니다. 중국 내수 소비 저변이 1선 도시에서 2, 3선 도시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배 개혁안이 확정이 되면 중국 내수 소비의 중심이 기존의 동부 연안의 1선 도시에서 2, 3선 도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2010년부터 중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농촌의 현금 소득이 도시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안으로 2, 3선 도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이들의 향후 소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를 전후해서 중국의 상해 증시의 소비주 평균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음식료 제약업 중의 시장 대비 프리미엄은 최근까지도 1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가 중국과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이벤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증시가 이를 선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중국의 1인당 실질 GDP가 5,000달러로 돌파하였고 정부의 정책 기조도 투자에 의한 성장보다는 분배와 내수 확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국 증시에서의 내수 소비 관련 업종들의 아웃퍼폼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소비와 관련된 최선호주로 락앤락과 메일유업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락앤락은 2014년 매출액 기준 약 52%, 영업이익 기준 약 69%를 중국에서 창출할 정도로 국내 업체 가운데 중국 소비와 상관관계가 제일 높습니다. 이번 중국의 분배 개혁안으로 2, 3선 도시 소비 증가가 본격화되면 현재 10%대인 이들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1선 도시와 유사한 30%대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메일유업은 중국향 분유 수출 과자 회사 제로투세븐을 통해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분유와 유아용품 시장이 각각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내 대비 각각 20배, 10배 이상 큽니다. 따라서 메일유업의 향후 중국에서의 고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는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2, 3선 도시의 민간 치과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스테 임플란트의 수요 기반 또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 세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분산됐던 모바일 결제가 한 번에 가능하게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모바일 지불 결제 시장이 마이크로 SD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17개 은행의 공동의 전자지갑 핵심 플랫폼이 마이크로 SD가 탑재되고 모바일 직불카드 전국 사업에도 마이크로 SD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사와 전자사업자들이 통신사 중심의 유심칩을 통한 모바일 결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또 다른 결제 도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업체 간 새로운 합종 연행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향후 마이크로 SD가 모바일 결제 표준 플랫폼으로 성장할 경우 이번 표준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기업들의 모바일 플랫폼의 세계 시장 공략에도 유심보다는 훨씬 용이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화 추진 협의회 주축으로 은행과 카드, 증권 등 43개사가 모여서 올 연말께 선보일 은행권 공동지갑에 마이크로 SD 칩을 핵심 플랫폼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협의회는 마이크로 SD 표준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지갑은 은행별로 분산돼 있던 모바일 송금 및 입출금 등 주요 금융 업무와 모바일 결제를 하나의 전자지급으로 구현한 사업입니다. 국내 18개 은행이 참여한 만큼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통신사와 카드사 연합에 버금가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의 결제 저장 매체로 마이크로 SD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이미 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들과 세부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금융사들이 마이크로 SD 기반의 모바일 결제 사업을 새로운 기회 창출로 생각한다면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금융사들도 마이크로 SD 기반의 플랫폼 채택에 있어서 사업 등의 우호적인 의견이 상당수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모바일 직불결제 사업에도 마이크로 SD 칩 채택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쟁력 때문에 국내 금융사는 물론 삼성 원래 사업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 및 IT 기업들도 마이크로 SD 칩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시중은행 몇 곳과의 물밑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SD 표준 제정에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 SD 금융 마이크로 표준 제정에 참여한 기업의 일면을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CNC, 그리고 솔라시아, 코나이, SME 네트워크스, 라닉스 등 IT 기반의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유심 기반의 통신사 그늘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저장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 모인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결국 금융정보회의 측으로 표준을 제정한 금융 마이크로 SD를 금융사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방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표준 API 또한 인터넷에 공개해 사업 참여자들이 자별적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게끔 만든다는 것이 전략입니다. 여기에 직불카드는 물론 은행 계좌 기반으로 돌아가는 모든 모바일 금융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또한 마이크로 SD 칩에 아예 집적화하는 것을 추진해 소비자 편의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어느 때보다 좀 높은 관심을 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기아차 실적은 부진했지만 어제 현대차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 궁금한데요. 네, 현대차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이 예상에 부합했던 평을 내놓으면서 4분기 대폭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별로 살펴본다 그러면 신영증권은 현대차가 4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공장에서는 3분기 파업 때문에 발생한 생산 차질분을 만회하고 해외 공장에서는 생산 능력을 높여 이제 출고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4분기는 공장 출고 대비 소매가 감소해서 재고가 증가하는 시기지만 높은 매출에 힘입어 지배순이익이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 3월부터는 국내 공장이 주간 3교대 근무로 운영됨에 따라 일일 가동 시간이 15%로 줄어들지만 생산 능력 확대 및 효율 축소 등을 통해 판매 감소를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이는 이렇게 해외 공장 증설을 통한 판매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현대차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도 현대차가 4분기에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 자동차 판매 증가율 둔화에도 현대차는 신규 공장 가동과 그리고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계속 해외 판매를 늘릴 전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KBD 대우증권에서도 현대차의 주가가 안정적 실적으로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대규모 이익과 자본 수익률 유지 등을 감안할 때 실질 주가 비율 PER 6배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연결순이익은 작년 대비 18.7% 증가한 9조 1천억 원, 그리고 2013년은 9조 2천억 원에 머물러 전년 대비 정체할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절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글로벌 다각화 등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최근 저조했던 일본 등 그리고 해외 경쟁업체의 기조 효과로 고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현대차도 국내 조업 차질 만회와 그리고 글로벌 판매 전반적인 호조로 양호한 영업 실적을 보일 것이라며 매분기 안정된 수익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은 현대차와 기아차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좀 비관적으로 좀 약간 하락세를 겪고 있지만은 결국 수익성에 비추어서 볼 때 주가는 현재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주 주가가 지금 하향 추세를 살짝 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일단은 최소한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장기로 본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직도 저가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종합지수가 14포인트가 빠져서 1910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게 지금 5포인트 빠지면서 513선으로 다시금 밀렸습니다. 520선 딱 회복한 채 출발할 때 기분 좋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아무래도 그 투자 상품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현물 주식에만 머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옵션을 좀 넓게 가져가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수익을 그나마 좀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ETF 상품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도 역시 어제 이어서 삼성자산운용의 김남기 ETF 운용 매니저를 모시고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본적인 설명은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해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ETF 상품을 고르는 방법을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ETF 상품 선별 방법은 어떤 걸까요? 네, ETF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투자자들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ETF가 어떤 지수를 추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그 지수를 ETF가 안정적으로 추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ETF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TF가 지금 국내에만 130개가 있는데요. 그 ETF가 유사한 ETF들이 많은데 투자자의 목적에 맞는 지수를 추적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용사가 그 ETF를 해당 그 지수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이 ETF가 시장에서 그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유동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ETF의 보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를 뭐 0.5%를 받느냐,
0.1%를 받느냐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ETF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보다는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투자자가 ETF에 투자하면서 사고 팔면서 살 때 손해보고 팔 때도 손해보고 뭐 그런 이제 그 매매에 따른 비용을 따진다면 ETF가 좋은 ETF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수보다는 그 유동성을 먼저 고려하는 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주위를 보면 이제 코덱스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 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지수 연동형 펀드는 접근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한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1수익률의 2배를 추적하는 레버리지 ETF, 그리고 시장의 마이너스 1배 수익률을 추적하는 인버스 ETF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이 하루에 몇 %까지 장 중에도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ETF로 많은 관심을 보인 건데요. 지수 연동형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기 투자의 방법은 일중에 그리고 혹은 뭐 3개월 이내에 짧은 기간을 두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한 이후에 시장의 변동폭의 2배를 추적하는 레버리지 인버스나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인버스 ETF 이런 거에 투자해서 투자하는 방법인데 단기적인 투자의 방법에는 시장을 끊임없이 계속 예측해야 되고 시장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변동성이 큰 투자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기 투자의 방법이 있겠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많은 펀드 투자자들이 익숙한 적립식 투자 방법이 있겠습니다. ETF의 장점은 보수가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겠는데 이런 보수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ETF 적립식 투자입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일정 금액을 정해놓은 다음에 본인이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추세보다는 2000포인트 초반 그리고 1800이 언저리에서 이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둔다면 시장이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적립식 투자 금액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만약 상승했다고 판단했을 때는 적립식 금액을 조금 줄이거나 약간 이제 적립을 약간 늦추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ETF 상품은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시고요. 투자 방법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ETF는 총 4가지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코덱스 MSCI 코리아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156080인데요. 이 ETF는 올해 상장된 ETF입니다. MSCI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지수 산출자가 산출하는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추적하는 ETF로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혹 투자자분들께서는 언론상에서 MSCI 지수에 한국이 선진국에 편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MSCI에 한국이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 MSCI 인덱스를 추정하는 종목에 몰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컨셉에서 외국인 투자자보다 선매수한다는 관점에서 코덱스 MSCI 코리아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코덱스 삼성그룹주 ETF입니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그룹에 포함된 15개 삼성그룹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30만 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런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삼성전자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각 업종별로 우량주에 해당하는 삼성그룹주에 분산 투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덱스 단기 채권 ETF입니다. 이 상품은 이제 올해 2월에 상장된 상품인데요. 1년 미만의 국가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급하는
국고채, 통한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MLF보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고객 예탁금이 17조 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고 발생하는 현금에 대해서 그대로 현금으로 놀려두지 말고 이거를 이제 코덱스 단기채권 ETF에 투자하면 MLF보다 나은 수익률을 내가 투자를 쉬는 그 상황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상품으로는 코덱스 주식앤골드 해지 ETF입니다. 이 상품은 국내 주식의 절반을 투자하고 그리고 뉴욕 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 선물의 50%를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법으로서 국내 주식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들이 주식과 금에 나눠서 각각 투자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 상품으로 바로 직접 투자하면은 주식과 골드에 투자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ETF 투자할 경우에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일까요? 예,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TF 투자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사항은 유동성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 가격이 정말 내가 맞는 가격에 거래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ETF HTS 화면을 보면은 추정 NAV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추정 NAV는 ETF가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기 위해서 이 ETF가 실제로 지금 얼마인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정 NAV가 실제로 거래되는 거래 가격과 정말 맞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래가 잘 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자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유동성 공급자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내가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수량 대비해서 시장의 호가가 충분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거래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의 시장이 사실 이제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주식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미국의 성장률 둔화, 중국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유로존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것도 한편으로는 미국 그 중앙은행의 3차 양적 완화, 그리고 유럽 ECB의 그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위기가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정말 적극적인 대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품에 그 집중하기보다는 약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하는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조금 전에 소개드린 코덱스 MSCI 코리아 이런 것에 한 30% 정도를 투자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에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코덱스 골드 혹은 콩, 구리 이런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의 3분의 1 정도를 투자하고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장기채에 투자할 수 있는 10년 국채선물 ETF 혹은 그리고 여유자금으로는 단기국채 ETF 이런 것에 3분의 1 정도에 투자하는 이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F에 관해서 삼성자산운용의 김남기 매니저로부터 상세하게 배워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오후 2시 강남역 웰스탑 빌딩에서 오딘 전문위원이 여러분들이랑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꾸준히 가져주시고 직접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1시부터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주시기 바라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